안녕하십니까. 특별전 빛을 수집한 사람들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강연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식과 학예연구관 이태희입니다. 이홍준 관장 하면 많은 분들께서 나이문화유산 답사기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사기의 유명세 때문인지 그간의 여러 활동이 가려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홍준 관장은 198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근현대 한국화과 이용우를 주제로 한 묵로 이용우론으로 등단했습니다. 1996년에 나온 평론집 다시 현실과 전통의 지평에서는 바로 두 해 전에 개최된 국립현대미술관의 기념비적 특별전 민중미술 15년을 다시 재조명하며 민중미술을 우리 미술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이 평론집의 제목처럼 이홍준 관장은 전통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국미술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 이번 인상주의 전시를 준비하며 서양 회화사의 고전적인 교재로 1983년에 국내에 소개된 젠슨 부부의 회화의 역사도 번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홍준 관장의 대학 첫 강의는 서양 미술사였다고 합니다. 아마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젠슨 부부의 책 역시 서양 회화사 강의를 준비하며 교재로 삼을 만한 책이 마땅치 않아 평이한 문장의 적당한 분량인 이 책을 번역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강연은 프랑스 인상주의를 매개로 전통과 현대, 우리와 세계를 잇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전시에 의미를 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홍준 관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태희 학예사가 나를 서양 미술을 강연을 하냐고 할까봐 그것을 사전에 내가 할 자격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냥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미술사가로서 인상파전을 본 소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지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약이 서버가 다운돼서 10분 만에 마감됐다는데 안 됐으면 몇 분 만에 됐을지 모르겠는데 서울 아닌 데서 오신 분 손 들어 주실래요? 아이고 가장 멀리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소리 질러봐요. 어디요? 포항? 어디? 진주. 진주가 더 멀어요. 네, 어디예요? 어디요? 울산. 울산하고 진주 맞먹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인상주의 이 전시회를 하면서 참 우리 시대 우리가 이만큼 선진국으로 가니까 리만 브러더스 콜렉션이라고 하는 거를 서울에 갖다 놓고 우리가 앉아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참 큰 자랑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강의를 하게 됐던 거는 이 개막식에서 개막식 전에 우리 사회자가 얘기했던 내가 번역했던 책이 이 회화의 역사인데 83년에 번역을 해가지고 94년까지 14세인가를 찍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저작권 협회 들어가는 바람에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어서 원 저자를 찾았더니 저자는 죽었고 출판사는 없어져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헌책으로는 살 수가 있던데. 이 전시회에 참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미술사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원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원화를 본 일이 없었어요. 내가 최초로 원화를 본 것이 서양 미술사의 원화를 본 것은 78년에 조선일보사에서 프랑스 후기 인상파전 초대했던 거가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때 진짜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회화의 역사 이 책만 하더라도 이 책은 흑백판입니다. 그 당시에 칼라를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서비스로 앞에 10장인가
칼라를 넣어줬을 뿐이고 칼라도 없이 이 미술사 책을 읽었다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해외여행 자유화 되기 이전 속에서 우리가 서양 미술을 이해한다고 하는 거에는 사실은 지식으로 했지 감동으로 본 적은 사실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전시회도 조선일보 후원으로 공동 주최로 되어 있으니까 인상파하고 이 신문사하고는 참 깊은 인연이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마 이해하기 참 힘들 겁니다. 이 리만 브로더스 회사는 망하고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놨지만은 필립하고 로버트 부자가 콜렉션한 것이 메트로폴리탄에 가면은 이 메트로폴리탄 엄청난 규모, 우리 박물관보다도 더 큰데 이 안에다가 리만 콜렉션 이 윙을 따로 달았습니다. 이제 서양의 박물관이 확대돼 가는 데는 윙을 달아 가지고 계속 콜렉션을 이렇게 확대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록펠러 윙에 있는 아프리카 미술이고,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리만 콜렉션의 인상파뿐만 아니라 서양 미술 콜렉션입니다. 내가 저 강연을 하게 된 것은 이 개막식에서 이 메트로폴리탄 관장하고 나하고 개막을 하는데, 아시는 분은 알지만은 내가 항상 뭐 할 땐 부채에다 이렇게 메모를 해갖고 오고, 또 이게 끝나고 나면 뒤에다 그림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백 개의 부채가 지금 있는데, 그날 한 얘기예요. 이 메트의 로버트 리만 콜렉션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을 본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보람이고 기쁨이다. 얼마나 어려운 기획이고, 이것은 마침 인근 나라 대만 고궁박물원이 개관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이 특별전을 초대해서 매트에서 가는 김에 그렇다면 한국도 와서 가자. 그럴 정도로 이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제적 위상과 자부심인데, 이 관객 또는 미술사가 입장에서 인상파 초기 모던의 그림들이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최애의 장르인데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실인 것 같아요. 인상파 이전에 있는 그림들은 다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연구했어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릴 건가만 했는데, 인상파 이후에는 어떻게 보고 느낀 것을 그릴 건가 하는 것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게 철학으로 얘기하면 존재론적 인식에서 인식론적 인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유식하게 미학으로 얘기하면 미적 대상론에서 미적 체험론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건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인상파 미술을 보게 되면은 이 자연의 시각에서 보면 틀렸지만은 그림의 입장에서 봐서는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내가 했을 리가 없는 아주 유식한 말인데, 내가 어디서 기억을 하는지 몰라가지고 우리 큐레이터에게 이거 원전 좀 찾아달라 그랬더니 없대요. 그리고 에밀 졸라가 이거 비슷하게 했지만 워딩은 다르니까 그냥 관장님이 했다고 그래도 됩니다. 그랬는데 다른 데가 아니고 이 책에 그 말이 나오더구나. 근데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나는 다 소화해가지고 이 책에 이따가 나오는 구절을 읽어드리겠죠. 여기까지 왔던 것이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면서 추상미술로 갈 적에는 아예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그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즘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림이 골치 아프고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죠. 그때는 이제부터는 그 이후에
입체파에서부터 추상 미술로 슈르레얼리즘으로 다다이즘으로 이즘으로 나가는 거는 그 현대인들이 골치 아파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인상파가 그 곰브리치가 얘기하듯이 400년 동안 내려 자연을 탐구했던 인간의 마지막 종착점이 인상파다 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막스 홀라이는 이분 이름을 내가 몰라가지고 거기다가 써놓은 겁니다. 아무튼 이런 입장 속에서 나는 이 전시회를 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큐레이터들이 우리 관장님이 이거 그 강의도 할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나를 여기다 끌어놨습니다. 첫 번째 그림으로 우리 살바도르 달리가 베르메르의 레이스를 뜨는 여인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인상파의 뿌리를 얘기할 적에 그 광선에 대한 거, 빛에 대한 처리, 화가들이 빛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국 인상파를 꼽히었는데 그 빛의 효과를 발견한 것은 바로크 시대에 아주 베르메르가 대표적으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햇빛의 그 모습을 광선 처리한 건데, 리만 브로더스가 저 베르메르의 작품을 갖고 싶었는데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파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살바도르 달리에게 그 작품 하나를 모작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작품은 그 베르메르 작품을 기본으로 하면서 달리의 감각을 넣어서 했던 작품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베르메르뿐만이 아니고 서양 미술사 쭉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천재들의 시대였어요. 그 다빈치하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로 상징되는 천재들의 시기였는데 17세기로 들어가면은 천재들의 시대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시대로 됩니다. 갈릴레오, 뉴턴 전부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시대였고, 이때 회화적으로는 빛의 시대, 빛의 승리라는 그 챕터가 많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진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문화를 가지면서 발전을 시킨 게 미술을 장르화시킨 거예요. 이게 전문가의 시대답게 그림이 처음으로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라는 장르를 탄생을 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유화 캔버스를 살 적에면은 그 4호 P, 4호 M, 4호 F 이렇게 하는 거가, M은 마린으로 바다를 그릴 적에는 M 사이즈가 좋고, 풍경은 파사주로 해서 P이고, 인물은 F 피거를 써가지고 하는 거가 네덜란드에 또 거기 이 캔버스 만드는 산업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 그림의 세계가 변해가는데, 이 꾸르베예 때 왔을 적에 이 사실주의에 아주 극치를 달리잖아요. 이번에 그 인상파전이면서도 우리가 이 스케치가 전시가 됐는데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감정을 넣어서 작가들이 노력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이후에 도미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케치인데도 이렇게 해요. 아주 귀신 같은 사람인데 사파적인 그 터치를 해서 그림으로 3등 열차 같은 걸로 이어가는 게, 이 화가들에게 있어서 스케치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작품을 구현하는 밑그림으로서의 특징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프랑스에서 그림 화가로서 등단하려고 하면은 이 살롱 드 파리라고 하는 르살롱전에 입선을 해야 돼요. 우리 60년대, 70년대 국전이 갖고 있는 위험 같은 거죠. 여기는 당연히 공모전으로 해놓으니까 관학파, 아카데믹 화풍이 되고 심사의 기준도 보수적으로 될 수뿐이 없잖아요. 이런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이와 같은 신화를 소재로 했던 그림들 또는 역사화 이런 여기에 지금 살롱전에 걸려져 있는 작품들이 이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1863년에 그 당시가 그 프랑스 제2제정기로 나폴레옹 3세가 그 제2제정기로 하고 있을 때인데 그 해에 출품작이 5,000점이었는데 3,000점이 낙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막 바글바글 하니까 그 유명한 낙선전을 그래서 열어주게 됩니다. 참 재밌죠. 그래갖고 낙선전을 열었는데 거기에 출품된 가장 화제가 된 작품이 마네가 그린 이 작품이었어요. 이 살롱전에서 봤던 그 작품하고는 엄격하게 다르죠. 우선 소재 자체가 현실로, 그것도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 어쩌면은 몸을 파는 여자인 것 같은 이러한 그 징그러운 속된 소재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도 정확하게 그리겠다는 뜻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런 그림을 놓으니까 이것은 이번 전시회에 나왔던 바지오가 그린 이제라페 마네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특히 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 그 젊은 작가들이 마네에게 의지해 가지고 일군의 작가를 그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선전을 또 열어달라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해도 안 열어줬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1874년인가 첫 번째 인상파전을 열릴 때 나온 거가 모네의 이 작품이고, 그리고 이 작품을 가지고 평론가가 인상만 남겼고 벽지보다도 못한 그림이라고 평한 것이 인상파에 그 흘러가는 갖게 되는 내력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전 지식으로 인상파 그림이 여기에 오게 되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다 바뀌면서 그 앞으로의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기대와 불안을 같이 갖고 사는데 이때 사람들은 더 했어요. 1850년 무렵이라고 19세기 후반을 놓고 보면은 이때 화가들에게 가장 충격을 준 게 카메라가 등장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보다도 더 생활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 것은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의 그 기계화가 들어와 가지고 철도가 놓이면서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버린 거예요. 옛날에 어디 간다고 했을 때 마차 타고 다니던 거하고 전혀 달리 바르비종에 가서 그리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거가 화가 입장에서는 이 안료가 여태까지는 화실에 앉아서 안료를 개가지고 칠해야 되는데 튜브 물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감을 들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릴 수도 있는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프랑스가 1830년에 그 7월 혁명이 일어나고 그 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뭐 30년 그 7월 혁명 그거는 그 레미제라블의 바리케이트를 연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48년에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투표를 했더니 요새 말로 듣보잡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했던 나폴레옹 3세가 당선을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2제정기로 들어가서 건 2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보불 전쟁, 요새 보불 전쟁이라면 모르죠. 프러시아 프랑스 전쟁에 프랑스가 대판으로 깨지게 되죠.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또는 생활적인 변화가 결국은
인상파로 들어갈 수 있는 MZ 세대들에 해당하는 게 마네모네에 해당했던 겁니다. 이것이 결국 그 모네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인상파의 길을 처음에 연 건 마네였지만은 이것을 그 정말로 인상파라고 하는 것이 지향할 수 있는 세계를 보여준 것은 모네였고,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르누아르였습니다. 이 르누아르 그림 지금 걸려 우리 전시회에 나와 있는 이 두 작품을 보면 이분은 주제가 행복이에요.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건 절대로 안 그리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소재를 선택한 거에서부터 붓터치의 이분의 그림을 보면 어찌됐든 부티가 나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이 사람 삶 자체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린 그림 속에서 나오니까 그 말라루메가 국립미술학교 교장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미술관에 걸기 위해서 원숙한 경지에 이른 이 명쾌하고 개운하고 대담한 작품을 선택하는 데 대해서 당신께 어떤 말로 축하를 드려도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자 다른 이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 파리에 있는 룩상비르의 미술관이 그 당시 현대미술 전시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까지 인상파라고 경멸 내지 평가절하됐던 이 작품의 계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 피아노를 치는 두 소녀는 또 여러 점을 걸려가지고 지금도 르누아르 작품 했을 적에는 저 작품을 대표작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찌됐든 3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밝은 색채의 이 윤곽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으면서 다 공기 속에 녹아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신선한 작품으로 왔겠죠. 근데 이번에 출품된 작품 중에 이 풍경화를 봐도 참 난 기억에 르누아르 풍경화는 이번에 그 전에도 봤겠지만 머릿속에 없고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사물을 보면서 그 모든 터치를 저렇게 보드랍고 행복하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걸로 그렸을까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스케치도 여느 화가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스케치들이 와요. 우리 한 작가에 대해서 감상을 하고 그분의 스케치를 보게 되면은 그게 탁 그분다운 스케치로 오는 거가 보는 재미가 있는데, 그래도 르누아르 하면은 이분이 등장을 해야지 이게 르누아르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 여자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하나 있는데, 시카고 미술관에 있는 빨간 모자를 쓴 여자가 훨씬 나는 르누아르 했을 적에 나에게 오는 건, 그래서 이건희 콜렉션 지금 워싱턴에서 한 게 3월 달에 시카고에서 열려요. 그래서 시카고 미술관장이 왔을 적에 빨간 모자 쓴 여자 잘 있냐고 그랬더니 잘 있다고, 지금도 로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대요. 참 한 시대를 우리가 회상을 하면서 먼 나라 이야기지만은 이 꾸르베 도미에를 보다가 르누아르로 이렇게 왔을 적에 19세기 후반기에 사회가 변해가고 있으면서 시민 사회의 성격에 맞는 그림으로 가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적으로 사진처럼 그린다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 화가마다 전부 다 자기 터치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마르케나 동겐이나 커셋 이 사람들의 표현법을 보면은 화가들이 자기 나름의 형상 요약법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인상파전에 오게 되면은 인물화들의 룰이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는 뭐
르네상스나 바로크 시대에 되면은 카라바치오 형식은 어떻고 또 다빈치는 어떻고 하는 그 틀이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지니까 여러 표정의 여러 모습의 인물들을 우리가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됩니다. 반동계는 그림 그리면 항상 그 눈동자를 저렇게 시커멓게 했는데, 그러니까 마스카라 짙게 한 건 여자 같은데도 하여튼 멋있어요. 그 어떤 야하거나 또는 사치스럽다기보다도 화사한 그 뭔가 그래도 깊이가 있는 느낌을 주고, 그리고 이 마르케 그림에서는 역시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식민지에서 봤던 인물의 어느 한 순간을 이렇게 포착하는 걸로 갑니다. 테오도르 루소 같은 사람이 이제 바르비종파의 가장 대표적인 밀레 이후에 나오는 대표적인 풍경화가인데, 이런 풍경화를 시슬레가 그릴 적이면은 이분 시슬레 그림은 이거 말고도 몇 폭 더 있는데, 이분이 쓰는 블루 푸른색의 그 느낌은 아주 묘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멜랑콜리한 거는 아니고 그 수산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그 터치를 보여줍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시슬레 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발레를 잘 그리는 드가가 이런 풍경을 그렸다는 게 난 참 신기했어요. 우린 이래야지 드가잖아요. 근데 이 드가가 그림을 그린 게 발레 그리는 장면을 그린 거하고 이 그림하고 공통점은 시점이 이 위에서 대각선으로 내리꽂는 그 시각을 구성을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절로 쭉 해서 빨려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드가는 본래 이쪽을 희망했는데 그 당시에 저 발레 그림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대요. 먹고 살라고 하여튼 그 발레리나를 수도 없이 많이 그렸던 이유가 인기 상품으로 있어서 그렇게 그렸다는데, 이 드가 이후에 쉐러가 나와서 이제 점묘법이 등장하는데, 이 점묘법으로 그리는 그 스케치가 아까 도미의 풍 다르듯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여자가 결국 저 여자 그림의 모델이 되는데, 이 쉐러가 사람들은 내 그림 속에서 시를 느낀다고 하지만은 내가 지향한 것은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분 자체가 이과 출신이었습니다. 이 빛을 분석을 한 것을 쇠라는 빛을 쪼개 가지고 점으로 찍 때 일정한 점이 아니라 색깔을 달리하고 크기를 달리하는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나면은 전체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볼 때 하나의 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이 기하학 수학을 한다는 기분으로 해서 이렇게 분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쉐라가 우리가 저 다른 외국의 작가를 볼 땐 나이를 별로 계산 안 하고 그러고 보는데 32인가 죽었어요. 그 작품이 몇 점 남지 않고, 그리고 이분이 한 작품을 그리는데 어떤 거는 2년 걸려서도 그렸거든요. 그랬는데 이 쉐라가 이렇게 한 것을 피사로의 경우에 그거를 잘 받아가지고 그 쉐라를 조금 더 발전을 시키는데, 이번에 우리 출품되어 있는 스케치를 보면은 그 작가의 성격이 그대로 나요. 드가의 경우에는 몸동작, 그 스케치 자체의 목표가 몸동작에 있어요. 근데 피사로는 이 점묘법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에 점으로 이렇게 읊죠. 그리고 좀 시대가 훅 떨어져서 마요를 갔을 적에는 저분은 조각가니까 스케치 자체가 조각 작품 같아요. 이게 조각가의 스케치는 크로키라고 하는데, 그 크로키를 더 발전을 시켜서 스케치로 했을 적에는 완전히 저대로 뜨면은 브론즈 작품이 될 것 같이 해오죠. 그래
이 그림 속에 우리 전시에 스케치가 많이 있는 거는 우리들에게 그 그림을 보는 또 하나의 그림이 형성돼 가는 과정을 그 속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전해줍니다. 이 피사로 그림의 이 풍경화들을 보면은 이 쉐라의 점유법만 하더라도 너무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분은 그걸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어디에서 책에서 봤는데 피사로의 저 그림을 보고 그 당시 사람이 그 불만하기를 내가 저 속에 있는데 내 눈, 코는 그려주지 않은 거하고 똑같지 않냐. 그렇게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피사로가 그러면 그 그림으로부터 20m 떨어져서 보면은 네 모습이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그 시각 조정을 하고 그리고 형상을 깨트리면서 그 거리의 분위기나 농촌의 따뜻함 그것을 표현한 자기 표현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선구자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폴 시냐크나 크로스 같은 이런 분들은 아주 자유롭게 그 점을 분할을 해가면서 색감을 비슷한 것 같으면서 여러 색감을 섞어서 쓰게 되기 때문에 이 인상파 그림들이 그림을 갖고 있었던 편안하고 즐겁고 밝고 명랑한 그런 그림들을 성공을 하게 되고 그게 인상파의 한 그 주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놀드 하우저가 그랬어요. 모든 학문과 예술에 있어서 각 시대마다 선도적인 게 있었대요. 그래서 17세기에는 철학이 주도하더니 18세기에는 문학이 이것을 이끌어 가지고 발자크니 하는 이런 사람들의 작품이 나왔는데 19세기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음악이 유럽의 예술을 주도했는데 19세기 후반에 와서는 미술이 주도를 해가지고 음악과 문학이 따라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거가 드뷔시의 그 인상파 음악인데 그 드뷔시 음악을 하나 듣기 위해서는 먼저 그 프랑스 고전주의 미술을 완성한 게 푸생인데 푸생의 저 작품이 있을 때의 음악으로는 이게 우리가 익숙한 음악이죠. 근데 드뷔시로 가면은 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전시장 안에는 그 드뷔시의 목신의 오가 아니고 달빛이죠. 달빛이 지금도 그 연주되고 있고 그 메트로폴리탄 관장이 우리 전시 나하고 같이 보면서 참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네 리만 콜렉션에 온 것 같은 분위기도 놔주면서 그리고 지금 소파 있는 데서 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드뷔시의 달빛을 다 듣고 갔어요. 이 음악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전시장 가면은 그 한쪽에 그 아주 환상적인 그 벤치를 해놓은 것 같고 그런 그 명랑하면서도 밝고 화사한 세상에 아무런 근심도 없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를 그린 거는 보나르 작품 속에서 아주 모던한 분위기하고 같이 보여요. 우리 화가의 이인성이 이 보나르풍을 많이 본땄어요.
그런가 하면은 블라멩크는 바다고, 그리고 브러쉬워크에 저렇게 강해요. 근데 이 그림 보면은 우리 박고석 선생이 산 그린 거에 인터넷으로 나중에 찾아보세요. 돌아가신 박고석 선생님의 설악산이나 이런 그림 보면은 이 필치가 이 역시 블라멩크의 이 기법에서 많이 따라왔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르케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면 나누는 방법까지 와서 이제 인상파가 딴 데로 갈 준비를 살살 하는데, 이분이 여기에 항구, 그 부지라고 하는 항구를 그리면서 잊지 않고 여기 프랑스기를 여기다 살짝 그려 넣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경을 그릴 적에 인물을 그리는 거는 저 인물을 그려야지 풍경의 사이즈하고 또 하나는 인간적인 분위기가 같이 납니다. 이 그림 속에서 저 사람이 없거나 그 프랑스 깃발이 없었을 적에는 굉장히 맹숭맹숭했을 거예요. 화가들이 그 그림을 아까 저 드가가 그랬나?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변화시키고 해도 마지막 한 점만은 그 전체를 살려낸다 하는 그 얘기가 저런 점을 꼭 꼬집어서 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위틀리로는 아는 분들은 이 위틀리로 그림을 보면은 진짜 우울한데 기분 나쁘게 우울한 게 아니라 멜랑콜리하면서 우울한 거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이태리의 키리코는 굉장히 차가운데 이분 그림에서는 그 차가운 느낌을 그렸는데도 따뜻한 외로움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인간 화가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성에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극대화시켜서 변형을 시켜서 형상을 변형시키거나 채색을 변형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다양한 아름다움을 또는 정서의 세계를 보여준 게 인상파 그림의 다양성에 보여지는 거죠. 이번엔 이 작품 하나뿐이야 못 와서 조금 서운했어요. 이제 골치 아픈 게 이 세잔이에요. 세잔의 그림을 보고 야 감동했다면은 그분은 위대한 미술사가의 자질을 갖고 있어요. 난 세잔의 작품을 100번을 봐도 한 번도 감동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세잔의 그림을 보고 감동하는 거는 대개 화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잔이 화가 중에 화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피카소는 세잔이 없었으면 난 없었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서는 목욕하는 여인을 분명히 그렸고 이것을 발전시켜서 이렇게 온 거가 우리 교과서에서 많이 보는 건데 이 세잔은 이 그림 속에서 이 대상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면서 쓰는 이야기가 이 작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낫겠다. 아니요, 세잔 얘기하면 저 사과하고 저 생빅토아르 산 저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여튼 세잔이 딴 거보다 사과를 평생에 한 1600점 그린 중에 사과를 한 300점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이 사과가 제일 유명한 사과가 아담과 이브의 그 종교적인 사과가 있고 뉴턴의 사과가 있고 세잔의 사과가 있어요. 사과를 많이 그린 이유가 저 견고한 형태미와 저 밝은 색채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사과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림 속에서는 균형 잡힌 구도를 쓰는데 사실적인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 점을 이 젠슨 부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세잔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일까? 아니면 더 잘 그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일까? 기묘하게도 이 그림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물체들이 비록 자연에 비추어 보면 틀린 것일 테지만 그림 속에서 보면 올바로 보이게 느낀다고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 점이야말로 바로 세잔느가 우리에게 느끼도록 했던 요체이다. 그에게 있어서는 만의 이상으로 테두른 캔버스는 하나의 독립된 세계였고 그 자체의 법칙을 갖고 있으며 그 법칙은 자연의 법칙보다 더 중요하게 느낀 것이다. 그는 자연 속의 물체를 그릴 때면 반드시 그것을 그림에 적합하도록 변화를 시켰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릇, 유리잔, 과일 그 자체는 조금도 주목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매일 봅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그림 속에서 다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이 예술가로서 나의 임무이고 나의 도전인 것입니다. 또 다 읽어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러나 세잔은 자연을 그가 단순히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원료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연의 최대의 경의를 다 보내면서 그가 그렇게 하지만 안 된다고 느낀 것 이상으로는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거. 어느 한 점에서는 그 과일 그릇에서는 자연과 예술의 요구 조건이 얼마나 교묘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이 형태에서는 깊이감을 갖고 배치되어 있지만 표면에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형태들은 자연 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명쾌하다. 왜냐하면 그림의 세계는 원자가 아니라 생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림은 화면의 논리로 가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에 비춰보면 하나도 맞는 게 없지만은 그림 자체 속에서는 단단한 형태미와 밝은 색채감 그리고 이 하나의 고정된 색이 아니고 엉클어져 있으면서도 원래에 있는 사과의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여기에서 그 형태를 시각을 마음대로 해서 깔려 있는 거가 있는 것만 올려다보는 것도 있고 옆으로 보는 시각이 교차하는 거를 피카소가 갖고 가서 입체파로 그렇게 나누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술사가들은 그렇게 됩니다. 후기 인상주의는 반인상주의는 아니었지만은 인상주의로부터는 훨씬 떨어져 버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네나 마네 이런 사람이 올 때까지만 해도 자연에 충실하고자 했던 거, 삶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겠다 하는 것은 벗어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인상파가 갖고 있는 마지막 종점이었는데 세잔느에 와가지고서는 삶이고 뭐고 다 떠나서 물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로서 가겠다. 이때부터 이제 그림이 분해되기 시작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이즘의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잔느의 그림을 보면은 감상이 아니고 관찰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잔의 이번의 작품 이거는 그래도 세잔답지 않게 어딘가 서정성이 느끼게 돼서 내가 메모한 부채 뒤에다가 이렇게 써 그려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반 고흐의 세계로 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누구도 어떤 이론 없이 존경하는 하는 분은 이순신이에요. 지금 이순신에는 악플이 없어. 뭐 악플 붙였다간 지가 날아갈 테니까 전혀 없어요. 반고흐를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반고흐는 형상을 그리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자기 감정을 실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상파 중에도 표현파라고 분류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반고흐의 작품을 보는 중에 1880년 무렵에 이제 아를 지역으로 와가지고 그 파리에 있어서 아주 지친 것 같은 것을 이 남불의 따뜻한 정원으로 와가지고 과수원들을 많이 그려요. 그리고 그 조카가 태어나니까 그 동생한테 제수 씨한테 보내준 그림이 유명한 그 이 아몬드 꽃 핀 그림을 그리죠.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꽃피는 과수원이에요. 다른 그림은 아몬드다, 자두다, 복숭아다라고 써 있는데 이 그림만 나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식물학자한테 물어봤지, 이게 무슨 나무냐고. 그랬더니 이것만 가지고서는 자두도 될 수 있고 아몬드도 될 수 있고 올리브도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좀 끈질기게 좀 분석을 해보고 싶은데, 고가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 중에 자두를 그렸다라고, 복숭아를 그렸다, 올리브 다 나와요. 아몬드 되게. 그러니까 그 네 그루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잎하고 꽃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자두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잎이 나니까 자두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몬드도 꽃만 피고 난 다음에 그 열리고요. 그렇다면은 올리브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정적으로 못 하겠어요. 그래서 AI한테 물어봤더니 AI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자두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 AI가 거짓말을 되게 잘 시킵니다. 근데 나는 올리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과수원에서 나무를 이 열매 따기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선 이렇게 그 수목이 줄기를 올려서 키우지 않고 엽가지가 많게 그 키우는데, 이렇게 자란 나무는 그 작대기로 두들겨서 열매를 땄다는 얘기니까 자두는, 복숭아는 될 수가 없고 올리브다. 어쨌든 궁금해요. 누가 더 그 깊이 연구하는 분이 있으면은 우리 저 궁궐의 우리나무를 쓰신 박상진 교수한테 여쭤봤더니 그 아몬드하고 올리브의 상태에는 연구한 적이 없어가지고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 올리브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까지만 얘기하시면은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 판정을 해주셨어요. 하여튼 이게 내 습성이기도 한데, 저거 모르면 그냥 가면 되는데 저거 찾느냐고 내가 얼마나 시간 걸리는지 몰라. 그래도 알고 싶어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참 그 애정을 갖고 바라보는 반고흐의 그림에서 이 오베르시르 우아즈 반고흐 무덤이 있는데, 동생 테오 무덤도 결국 일로 와서 둘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기에다가 뭐 해가지고 기념비 세우고 난리를 쳤을 거야. 근데 공동묘지 맨 뒤쪽에 두 분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오십 자드킨이라고 하는 조각가가 참 폐잔병 같은 이미지로 이제를 지고 있는 반고흐를 이렇게 해놨는데, 그 받침대도 아주 그 엉성하게 돼 있는, 세련되지 않은 걸로 해놨는데, 그래, 반고흐의 이미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일본의 하코네에 조각공원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자드킨한테 부탁했겠죠. 이것을 5배 크게 해놓은 거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반고흐가 아니 조각적으로는 몰라도 이 반고흐 무덤의 모습은 저 모습이고, 그리고 까마귀가 날고 있는 밀밭이 바로 그 동네 풍광이죠. 근데 반고흐에 대해서는 내가 100마디 얘기하는 것보다 돈 맥클런의 빈센트라는 노래 이상이 없는데, 그것을 반고흐의 그림으로 넣어가지고 만든 그 유튜브에 올라온 게 있어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a silver thorn, a bloody rose, li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what you tried to say to me, and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and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진짜 멋있죠. 그 사람들이 나보고 PPT는 누가 만들어 주냐고 그러는데 PPT는 제가 만들죠. 또 연구원이나 비서 시키는 것은 이제 다듬어 주는 것만 하는데, 내가 만들지 않은 거는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내 스토리대로 가야 되니까. 저 예를 들어서 공수부대 부대장은 별을 달아도 지 낙하산은 지각인데 그 남이 개준 거 갖고 하늘에서 떨어지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음악을 넣는 거는 내 실력으로 안 돼서 그 양승미 학예사한테 해달라고 했더니 밤새 가지고 또 하나도 아니고 3개나 넣었잖아요. 모차르트 넣고 드뷔시 넣고 이거 해가지고 그 우리 이 박물관 큐레이터 힘이 얼마나 실력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이번 이거 만들면서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그 친구이자 원수가 돼버렸던 고갱이 타히티 섬으로 가가지고 그리면서 야 그림이 이 세잔이 그렇게 그 자연의 세계를 무시하면서 망가뜨리더니 이제 그 유명한 너 언제 시집가니라고 하는 그 작품에 아마 같은 모델이었을 것 같은데 이 원시적인 것의 건강성을 오히려 배우겠다고 가잖아요. 계몽하러 가는 거가 아니고 이거가 20세기의 그 모던 사회 속에서 프리미티비즘 인 20th 센츄리로 가는 거에 서막을 그 고갱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야 여태까지 그 도시 생활 속에서 그냥 흐물어지는 것 같고 뭐 했던 거가 이렇게 싱싱하게 확 바뀐 거 보고 당시 사람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다 같이 감동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세계를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빌레름 보링거가 그리스 조각에 심취해 있다가 어느 때 이집트 미술을 봤을 때 오는 그 감정, 그게 그분이 쓴 유명한 추상과 감정이입이라는 책 속에서 대상을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고 이상적으로 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있고 죽음의 세계에 합당한 형태로 추상화시켰느냐 하는 것에 감동 같은 그런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줄만 알고 있었던 세계를 벗어나서 이런 세계를 줬을 때 사람들에게 준 감동, 그것이 이번 전시회에서도 전시회 보다가 갑자기 이 여자가 나타나고 나면은 그냥 세상이 싱싱해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 현대미술의 정말 즐거움 보여준 건 마티스죠. 어떻게 그 형상을 이렇게까지 단순화시키면서 밝고 감명하면서도 그 이미지를 다 주는가. 저 악상 프로방스에서 그 니스 쪽으로 가면은 그 마티스 미술관이 있는데 이때는 말년에 마티스가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리지를 못하니까 가위 오리기를 하잖아요. 그 가위 오리기로 해놨던 그 작품들을 보면은 참 이분이 갖고 있는 시각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그 가위로 오리거나 뭐 하는 게 다 대상이 틀렸는데도 다 맞잖아요. 그게 그 화가가 갖고 있는 그 힘이죠. 천재성이죠. 이 마티스 그림이 이런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이번에 전시되어 있는 스케치나 그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은 여성. 근데 마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균형 있고 순수하고 평온한 미술, 피로한 몸을 쉴 수 있는 좋은 팔걸이 의자와 같은 미술을 꿈꾼다. 그러니까 마티스 그림을 보면 편안하고 아주 경쾌하면서도 신선하고 어떻게 똑같은 대상 또는 인물을 그리는데 그분만이 추구했던 또 하나의 세계가 우리에게 사물을 보거나 또 그림을 보는 데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그 대표적인 작가여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루오의 표현주의로 오게 되면은 심각해져요. 그림이. 여기에는 그 화가가 얘기하려는 그 뭐가 담겨 있어요. 루오가 그린 선 속에는 뭔가가 있어요. 표현주의죠. 그러니까. 시작은 인상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런 세계로 옮겨가면서 이제 인상파 그림에 대해 가지고 다른 면을 우리가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인상파 그림이 갖고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고 하는 신미주의의 기본을 뒀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인물을 그렸지 인간을 그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관조적이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영역 밖에서는 완전히 무관심한 세계로 가버리죠. 그게 예술 자체 속에서 자기 인생을 정당화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현대사회의 리얼리즘이나 이런 세계관으로 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자기를 실현하려는 이런 사람들은 인상파 그림에 대해서 기법은 동의해도 내용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가는 것이 이 루오의 작품 같은 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초기 모더니즘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어느새. 그래서 보면은 인상파전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는 오기스트 코의 봄이라고 하는 그네.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서사가 여태까지는 없었다가 그 시대에 그렸던 이런 그림들에서 감동을 받는 거죠. 인상파가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포기했던 망각했던 하나의 세계가 이번 인상파전에서 한 작품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갈 때 이 작품에서 제일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전시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이 작품이 굉장히 강조돼서 있죠. 그리고 제일 커요, 이번에 만든. 근데 이 작품의 원료는 로코코 시대 프라고나르라고 하는 아주 남봉꾼 화가가 있는데, 어느 귀족이 옆집 처녀가 그네를 탈 적에 높이 올라갈 때 속을 들여다보는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안 그린다는데, 프라고나르가 그런 건 내가 잘 그리지 하고 그린 작품이 있어요. 이거죠. 쭉 올라가서 지금 신발이 하늘로 탁 떠 있고 그네 밀어주는 머슴이 하인이 옆에 있는데, 이런 전통의 그림의 재미라든지 해온 거를 해준 것은 한편으로는 인상파의 한쪽에서는 이런 서사성과 유머, 이것을 그리워하는 거는 남는 거기 때문에 리만 컬렉션 전시회에서 인상파로만 되지 않고 같이 동시대 그림을 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리만 컬렉션을 본 소감이고, 그 그림을 보면은 나는 근대 미술을 한때 공부하면서 이게 유화가 우리에게 전해질 적에 이런 게 있어. 원화 컴플렉스라고 내가 얘기했던 거, 이것이 우리 20세기 초에 초기 서양화를 유화를 배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는 저런 거에 원하는 본 일이 없고, 어쨌든 도록을 통해서든지 프린트 자체도 귀한데, 동경예술학교 출신이 우리 근대미술의 서양화를 개척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그림 배우는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보는 것은 아쉬움인데, 동경에 가면은 국립서양박물관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일본의 한 기업인이 우리 미술학도들이 유럽을 가지 않고도 원화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세운 미술관입니다. 이게 59년인가 그 무렵에 만들어지고, 저 건물 자체는 르 꼬르비제가 설계를 한 아주 유명한 건데, 이 동경미술학교에서 우리 근대 미술가로 일본에 유학 가면 파리까지 못 가니까 동경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학교는 졸업을 할 적에는
자기 자화상을 졸업 작품으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 뭘 건드렸냐? 모르겠습니다. 야, 이제 눌러봐. 한번 해봐. 누르면 지금 현재 동경예술대학교에 우리나라 화가 43분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한 사람 했는지 또 중간에 중퇴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기록은 다시 따져봐야겠지만은 현재 동경예술학교에 졸업 작품으로 자기 자화상을 남겨준 사람은 그 43명이에요. 내가 42명인 줄 알았는데 근대미술사학 회장한테 물어봤더니 43이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이 맞겠죠. 제일 먼저 졸업한 게 1915년에 고이동이었고 그 다음 해에 김관호가 졸업하는데 이때 수석 졸업을 하고 이분이 그린 그 졸업 작품을 문부성 전람회 일본의 국전에 출품해서 특선을 해가지고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이 이후에 김찬영, 도상봉, 황술조, 오지호, 김용준, 김인승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서양화를 배운 사람들 대가들은 여기에 갖고 여기에서 배운 서양화의 내용은 구로다 세이키를 비롯해 갖고 일본화된 인상파 화풍 그 고이소 료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배우면서 그 한국적인 인상파 그림으로 인상주의로 가는 그 과정을 겪어요. 그 과정에서 이 춘곡은 그 바로 와가지고 이제 유아 포기하고 정치로 나가서 참의원까지 지냈지만은 김관호는 이 해질녘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그 출품을 해서 1916년에 특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매일신보에 난 신문뭐 어마어마한 화제가 됐던 거예요. 당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면서 우리들이 일본인과 맞짱을 떠서 이겼다고 하는 거에는 크게 기뻤던 거예요. 나중에 손기정이라든지 또는 석주명이 나비 박사가 돼서 유명한 거는 다 그들과의 경쟁 속에서 뛰어났기 때문인데 어쨌든 특선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신문을 보면은 그 신문 기자가 그 소개하는 거에 김관호 군이 문부성 전람회에서 특선을 했는 그 서양화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동양화하고는 재료와 기법이 달라서 그 다음 문장이 재밌어. 되달한 기름을 개가지고 천에다가 바른다더라. 이게 신문 기자가 그 정도의 유화를 이해하는 거는 일반인들은 어디까지 했는지 뭐 알만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저 근대 미술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춘원 이광수가 있어가지고 춘원 이광수가 동경발 특보라고 해가지고 투고를 해준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글이라고 할 수 없는 글을 써요. 장하도다 우리 김군 특선이라 문부성 특선이란 옛날로 치면은 알성급제 장원에 해당하니 장하도다 우리 김군 이 글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그 기자가 쓴 글이 김관호 군이 특선한 작품은 대동강변에서 해질녘에 두 여인이 미역 감고 있는 그림인데 기자는 사진을 갖고 있으나 벌거벗은 여인을 그린 것이므로 게재하지 못함을 양해바람. 그게 그 당시 1916년 기사 내용입니다. 이 작품도 동경예술대학에 있어요 지금. 근데 여체라고 하는 것은 화가들의 영원한 그 주제고 오늘날까지도 그리고 저것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회화적인 기량과 기법을 보여주는데 그 똑같은 여인을 그리는데도 토속적인 거는 이제 달라요. 저것은 김관호가
그린 것은 뭐 샤반르풍일지 보나르풍일지 또는 구로다 세이키풍이로 했을 텐데, 이제 인상파 화풍을 조선식으로 토착화시킨 화가가 그린 누드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체를 다루는 시각 테크닉 분위기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향토색이라고 하는 것에서 토착화시킨 저 그림을 그린 건 오지오였습니다. 우리 인상파 그림을 그 조선시대 화풍에 해놓은 것은 이론으로나 역사로나 작품으로나 오지오입니다. 오지오 선생이 그 동경예술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개경의 송도고등학교 그 미술교사를 하는데, 그때 그분이 그 하숙해서인가 하여튼 살고 있던 저 남양집이라고 하는 집 앞에는 대추나무가 큰 게 있어가지고 그 그림자가 벽에 붙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근데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오지오 선생의 그림은 액자째 봐야지 멋있더라고. 그 액자를 벗겨 놓으면은 동저고리바람으로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림이, 인물하는 괜찮은데 풍경 하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액자를 해야지 안정감을 주는 게 있어서 그 열심히 찾아가지고 액자 있는 걸로만 내가 그 PPT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확실하지 이거는. 이 오지오 선생이 1928년 이때 될 적에 녹향회라고 하는 이 동미전하고 녹향회에서 향토색을 추구하는 이 시민섭하고 같이 그 논쟁을 하는데, 향토적 서정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논쟁이 있었어요. 근원 김용준하고 또 맞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일본색을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향토색을 그릴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향토색 논쟁이 있던 거는 1925년 이때 되면은 카프 사회주의 미술이 판을 쳐가지고 내용에 있어서의 계급성이라든지 민족성 이것을 굉장히 강요하는데, 카프가 탄압을 받아서 해체하고 이 사회주의 계열 그림들이 이제 그 뒤로 물러서면서 뭐 유진호 같은 사람도 경양파로에서 동조하고 했던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면서 민족적인 거, 계급적인 거, 사회적인 거 그것은 퇴각하면서 남는 것은 향토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정조는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벽초 인걱정의 홍명희가 인걱정을 조선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할 때 그 서문으로 쓴 거가, 나는 사라져가는 조선의 정조를 담기 위해서 이것을 연재를 시작한다라고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정서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고를 조자를 썼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얘기하니까 그 쉽게 얘기하지만은 이 3.1운동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거진 10년 또 된 때까지 30년 무려볼 때 이때 오면은 이게 식민지 지배하에 산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뿐이 없는 그런 거가 돼버리잖아요. 그 속에서도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의 하나가 그림으로 얘기했을 적에 한국적인 인상파 그림은 유화는 무엇인가 하는 거였고, 그분이 이 초가집을 그린 것은 지금 보면 촌스럽다고 얘기할런지 몰라도 그 당시 녹향회가 지향했던 바의 하나였던 겁니다. 안타까움도 있죠. 그나저나 오지오 선생이 초가집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광주 지산동에 계실 때 나 한번 찾아가 봤는데, 그때 박정희 새마을 운동으로 초가집은 무조건 다 깨부셔야지 그 면장 동장이 와가지고 그거 그 없애는 게 일인데 끝까지 지켰어요. 이 오지오 영감님이 내 집은 초가집 그 없앨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오지오 기념관이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오지호 선생이 그린 그 인상파에 토착한 데 성공한 거는 나는 이 부인 초상하고 소녀 초상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조선의 여인이고 조선의 소녀야. 그렇죠? 저게 쉬울 것 같아요. 샤반노풍으로 그리는 거는 그리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해서 내잖아요. 이분의 삶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모든 거 다 극복하고, 그리고 이 사과밭 같으면은 일부분은 반고풍이 있고 일부분은 세잔누풍이 있고 보나루풍도 있고 한데 어쨌든 사과밭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그 우리 향토색을 성공시키는 데는 당시에 오지호하고 김주경하고 이인 화집이라고는 초호화 그라비아 인쇄 도록을 만들어요. 1938년에 100분가를 찍어가지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연락하라고 광고까지 냈었어요. 이 속에 칼라판으로 자기 두 사람이 그 작품이 실리는데, 김주경은 경기고등학교 나온 인재였고 그림을 잘 그렸는데 조선미술 전람회는 일제가 하는 거라고 거기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작품이 우리가 알려진 게 적은 데다가 해방되면서 월북해가지고 평양미술학교 교장 선생이 돼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근대미술관, 우리 현대미술관에 2점이 소장돼 있는데, 이 이인화집에 빛이 있는 외광파를 따라서 빛이 있는 데로 가면서 한편은 조선의 향토색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야외로 나가서 있는 대로 그리자. 그래가지고 복숭아밭을 이렇게 그 이인 화집에 실려 있는데, 이 작품의 김주경 작품이 복숭아밭을 그리는 오지호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런 그 이분들의 이 작품을 보면은 우리의 서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만큼 그 노심초사했는가. 근데 김주경 그분이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급 도록도 만들고 어쨌든 이것이 근대미술의 하나로 남았어요. 이 김주경이 굉장히 모던한 그림이었어요. 브라명크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서울 거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빛이 지고 있는 모습, 좀 아까워요. 어떤 면에서 우리 근대미술사의 아주 굵직한 족적인데 월북을 하고 가서 뭐 그나름을 했는지 몰라도 이 평양미술학교가 변월령 선생이 와가지고 지도할 적에 같이 해왔던 것만 알고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지호 선생이 그렇게 그리다가 말년에는 여수 앞바다하고 내장산에만 심취를 해요. 이게 오지호가 마지막에 도착한 우리 예술 세계 속에 바다 풍경이라든지 하는 거가 개인의 예술적인 완성은 여기에서 이룹니다. 그다음에 동경예술학교 출신은 아니었지만은 이인성은 천재 화가였어요. 집이 가난해 가지고 이 공장에 다니고 하면서 또 그 크레용 회사 같은 데 다녔고 했는데, 대구에 서동진, 서달진 하는 그 선구적인 미술가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인성의 재주를 키워서 자기가 공장 직원으로 하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일본에 가서 동경예술학교는 아니고 1년 코스의 태평양 미술학원에 다녔는데, 그때에 그 20살도 안 돼가지고 그 조선미술 전람회에 6번 특선을 해가지고 선생보다도 먼저 심사위원이 됐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대구에서는, 나 영남대에 있어서 많이 들어서 아는데, 그림 잘 그리면은 네 인성이 될래 뭐 그래. 그게 아주 전설적인 분이에요. 그
개성 성당 있는 데를 그린 것도 그렇고 풍경도 그리는데 벌써 이 터치가 멋쟁이잖아요. 이분이 이런 식의 이 보나르풍을 많이 받다가 결정적으로는 고갱풍을 많이 받아요. 이 야수파가 갖고 있는 싱싱함을 구부러진 해바라기하고 그리고 그 여인유두를 결합한 거라든지, 이 경주 산곡에서 같은 작품 보면은 붉은색으로 칠해가지고 강렬하게 만드는데 저 뒤에 보이는 게 첨성대예요. 그렇죠? 그리고 해당화라고 하는 작품은 이 꽃하고 패션하고 맞지가 않아요. 또 애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인성이 얘기한 기다림이에요. 아마 해방의 기다림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시각에서 봤을 적에 이분이 갖고 있던 회화적인 구성과 고뇌는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 아리랑 고개를 그린 거하고 그냥 산을 그린 거 보면은 아마 로버트 리만이 한국에 왔으면 이 작품도 사갔을 것 같아. 리만 컬렉션에 들어갈 만 하잖아요. 더군다나 아리랑 고개는 지금 미아리 고개 옆에 있는 게 그게 나온기의 아리랑을 촬영한 고개이기 때문에 아리랑 고개가 된 거거든요. 바로 그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갖고 있는 그 민족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 아리랑 고개를 일부분은 세잔 누풍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의 정서 속에서도 아주 산뜻한 그 그림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건 지금 리만 컬렉션에 출품됐다고 그러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 브러쉬웍도 그렇고 터치도 그렇고 시각의 모든 걸 다루는 솜씨가 회화 자체만으로 얘기를 했을 적에 누가 모를 수 없는 그런 그 위상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인상파라고 하는 거가 우리들의 그 한국 미술사의 발전 속에서도 초창기에 받아들이는 아주 결정적인 우리 발전의 모태가 됐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도상봉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인상파를 받아들이는데 그림 자체는 고전적인 기품으로 그려요. 아주 품격이 있어요. 도상봉 선생의 그림을 보면은 이분은 거지를 그려도 귀족처럼 그렸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고귀하게 그려요. 이분 그림의 최고 인기가 백자항아리의 라일락이죠. 대개 8호에서 커봐야 15호 되는 건데 참 저게 좋았는데 70년대에 우리 그 부잣집 아파트에 가보면은 피아노 위에는 다 도상봉 저 라일락이 걸려 있어. 그래가지고 그 집 딸 시집 갈 때면 엄마 이거 내가 어려서부터 볼 건데 가져간다고 그래갖고 된다 안 된다 뭐 싸우고 그랬대는데 근데 딱 어울려요. 저거 해서 놓은 거가. 그거는 그림이 갖고 있는 안정감을 주는 거와 그 다음에 편안하고 거기에다가 귀티를 넣어주잖아요. 행복을 또 실어주고 그게 그림이 갖고 있는 큰 중요가 있고 그러니까 인기 작품이 됐던 거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그림이 나중에 표현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림이 일변하게 됩니다. 이 구본웅이 그린 누드하고 우인초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건 분명히 100% 이상을 그린 거예요. 그거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1권인가? 11권에 아주 자세하게 내가 썼습니다. 그 구본웅과 이상 금홍이와의 또 제비다방에서의 이야기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니까 그 책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이 표현주의 기법이 들어오면은 근데 이분 구본웅은 일찍 죽고 유작을 많이 안 남겼는데 그 기법을 가장 잘 받은 거는 이중섭이었어요.
이중섭의 달과 까마귀나 부부 같은 작품은 선 자체가 루오가 갖고 있는 선하고 거의 같아요. 박고석 선생이 그린 범일동 풍경이라고 하는 6.25 동란 때 피난지 부산을 그린 작품도 이 루오식의 이런 그림들이죠. 표현주의는 인상파하고 달리 자기 감정을 실기 때문에 훨씬 사회적이고 그리고 이 진보적이고 변혁적이고 한 그런 느낌을 둬요. 이거에 아주 극치를 가는 거가 황소라고 그래야죠. 이 소를 그린 거 가지고 이중섭의 애국주의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건 이중섭의 그림을 그릴 땐 그런 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중섭 그림에서 소는 주제는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에요. 이중섭 그림의 전편에 흐르는 거는 다 그리움이에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떨어져서 살면서 오는 그 애타는 그리움을 그 대상에다 실어 넣는데 우리 그리움을 예술로 얘기하면은 김소월의 그리움 이상을 따라가는 게 없죠, 물론적으로. 근데 소월의 그리움은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중섭의 그림은 가졌던 가정의 행복을 잃어버린 그리움이라 훨씬 더 살점이 떨어지는 것 같은 현실감이 나요. 그 점에서 이 황혼의 울부짖는 그 소를 보게 되면은 우리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극대화되는 그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나저나 인상파 그림을 토착화시킨 거는 전혀 다른 방식이지만 박수근에 의해서 60년대, 50년대부터 이루어집니다. 창신동에서 살 때 수채화를 입게 그랬지만은 박수근의 몇 안 되는 아주 귀한 그 풍경화로 이런 그림은 누가 봐도 조선의 그림이고 그리고 이 저런 정서가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고착되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 마티엘 두껍게 한 암각화를 그리는 것처럼 꽉 심어놔 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박수근이 저기에 인물을 집어넣어서 빨래터나 휴식하는 여인에 놨던 거가 그 뿌리를 따져 보면은 인상파에서 오는데 서양의 인상파에서는 이런 그림은 없었어요. 그 점이 박수근이 더 귀한 점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결론 속에서는 그림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에 집착하면서 그것의 사회성이라든지 인간과 인간관계는 포기를 해버렸는데 박수근은 거기에 인생을 집어넣어버리고 삶을 집어넣어버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박수근이 됐죠. 그것이 그 서양의 인상파를 공부하듯이 보고 나서 되돌아볼 때 그것이 우리 현 근대 미술에 준 영향이 이렇게 왔구나. 그래도 박수근이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서양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쉐라도 있고 마티스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들이 가졌던 자유로운 조형 정신을 받아가지고 한국적인 인상파풍을 고착을 시켰다 하는 거에서 그 평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그동안은 워낙 컴플렉스 갖고 있던 거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나는 다 씻어가지고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잊어버렸지만은 서양 미술사도 다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감상의 폭을 높여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